마음쉼표 이야기관에 오신 구독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30년을 함께한 친구의 부탁을 들어줬다가 친구랑 연락이 끊겨버린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30년을 알고 지낸 친구였습니다. 이제 와서 숫자로 적어보니 그 세월이 더 실감이 납니다. 30해라는 시간은 그냥 흘러간 게 아니라 서로의 인생 한가운데를 함께 지나온 시간이었습니다. 그 친구를 처음 만난 건 30이 채 되기 전이었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아이를 키우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서로 형편이 넉넉하지 않던 시절이라 더 자주 의지하게 됐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아이 우산을 대신 들어주던 사람이었고 명절이면 자기 집보다 먼저 우리 집에 들러 인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식에도 함께했고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장례식에도 늘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서로의 기쁜 날과 슬픈 날을 굳이 부르지 않아도 당연하다는 듯 함께했던 사이였습니다. 집 비밀번호를 서로 알고 있었고 부재 중일 때는 냉장고 문을 열어 반찬을 꺼내 먹어도 아무 말하지 않을 정도로 편한 사이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친하면 가족 아니냐고 물으면 우리는 늘 웃으며 말하곤 했습니다. 가족보다 더 오래 봤다고. 어느 순간부터는 새로운 친구를 사귈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나이에 남은 인연이면 이제는 끝까지 가는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자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나이까지 남았으면 끝까지 가는 거지. 그 말에는 어떤 다짐 같은 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였습니다. 그날 그 전화가 그렇게 낯설게 느껴졌던 건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은 하루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물을 끓이고 천천히 신문을 넘기다 말고 점심거리를 고민하던 오후였습니다. 전화벨이 울렸고 화면에 그 친구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늘 그렇듯 반가운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웬일이야? 습관처럼 먼저 웃으며 말했는데 수화기 너머에서는 한 박자 늦은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그 친구의 목소리는 제가 알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늘 호탕하고 조금은 투박하지만 솔직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유난히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누군가 옆에 있는 것처럼 말을 고르며 꺼내는 느낌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제가 다시 묻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말했습니다. 나 부탁 하나만 해도 되겠나? 순간 이유 없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부탁을 주고받았지만 그렇게 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늘 이거 좀 도와줘라거나 시간 되면 같이 가자 정도였지 저렇게 숨을 고르고 꺼낸 말은 처음이었습니다. 부탁? 제가 되묻자 그는 다시 한번 숨을 들이켰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괜히 손으로 무언가를 쥐었다 놓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별건 아니고 잠깐만 내 이름이 필요해서.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그렇게 심각하게 말할 일이야? 30년 친구에게 이름 하나 빌려주는 게 무슨 대단한 일일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웃음은 제 입에서만 나왔고 수화기 너머에서는 웃음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잠깐이면 돼. 며칠이면 끝나고 괜히 남한테 말하기도 그렇고 너니까 하는 말이야.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너니까라는 말이 그날은 이상하게 무겁게 들렸습니다. 마치 선택지를 미리 지워버리는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무슨 건데?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그는 구체적인 설명을 피했습니다. 지금은 전화로 길게 말하기가 좀 그렇고 만나서 얘기하자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도 한동안 전화기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별일 아닐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마음 한쪽에서 작은 불안이 꿈틀거렸습니다. 30년 친구인데
설마 나를 곤란하게 할 일을 부탁하겠어? 그렇게 생각하려고 애썼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고 너무 많은 순간을 공유해왔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시간이 한 통의 전화로 흔들릴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괜히 집안을 서성였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전화벨 소리에도 몇 번이나 놀랐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시작되지 않았는데 마치 이미 무언가가 어긋나기 시작한 느낌이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날이 마지막으로 편안했던 날이었습니다. 그 부탁을 듣기 전까지 그 사람을 의심하지 않았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한마디가 30년을 통째로 흔들어 놓을 거라는 걸. 그리고 그 전화 이후로 우리 사이의 전화벨이 조용히 멈추게 될 거라는 걸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 휴대전화를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혹시라도 그 친구에게서 다시 전화가 오지 않을까 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전화벨은 울리지 않았고 그 침묵은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친구를 만난 건 전화를 끊고 사흘쯤 지난 뒤였습니다. 약속을 먼저 잡은 쪽은 그 친구였고 장소도 늘 가던 집 근처 다방이 아니라 조금 떨어진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 전부터가 이미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그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는 식어 있었고 손은 컵을 감싼 채 가만히 있지 못했습니다. 저를 보자 억지로 웃었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지? 제가 말을 건네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니, 나도 방금 왔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테이블 위에 놓인 컵을 보는 순간 그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30년 친구 사이에 그렇게 어색한 침묵이 흐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전화로 말한 그 부탁 무슨 건데? 그는 주변을 한번 훑어보더니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두툼하지도 특별해 보이지도 않는 평범한 봉투였습니다. 그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별건 아니고 그는 말을 꺼내다 멈추고 다시 한번 숨을 고르더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잠깐만 내 이름이 필요해. 진짜 잠깐이야. 며칠이면 끝나. 그 말은 전날 전화에서 들은 말과 한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봉투를 열지 않은 채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름을 왜 빌려? 그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별일 다 있잖아. 서류가 좀 꼬여서 그래. 그 대답은 너무 막연했습니다. 30년을 알고 지낸 사람에게 그렇게 설명할 일은 아니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무슨 서류인데?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짧은 멈춤이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자세히 말하기가 좀 그래. 괜히 복잡해지고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확실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자기가 처한 상황을 과장해서라도 다 설명했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중요한 부분마다 말을 흐렸습니다. 며칠이면 끝난다며? 제가 묻자 그는 고개를 크게 끄덕였습니다. 그래, 진짜야. 너한테 피해가는 거 하나도 없어. 그는 그 말을 하면서 유난히 피해라는 단어를 강조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왜인지 모르게 그 단어에 꽂혔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묻지 않았는데 미리 안심시키려는 느낌이었기 때문입니다. 서류를 슬쩍 넘겨봤습니다. 전문적인 용어들이 적혀 있었고 한눈에 이해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일 수도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정도라면 굳이 내 이름이 필요할 이유가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왜 하필 나야? 제가 묻자 그는 기다렸다는 듯 말했습니다. 너니까 30년 친구잖아. 그 말은 설득이라기보다 못을 박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거절할 틈을 주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아, 이 사람이 지금 나를 믿음으로 묻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기도 그렇고 괜히 소문나면 더 귀찮아져. 그 말 속에는 나 말고는 선택지가 없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상하다고 느끼면서도 저는 쉽게 고개를 저을 수 없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은 사람을 단단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판단을 흐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설마 나를 해치겠어? 그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그는 점점 말을 빠르게 했습니다. 진짜야 며칠만 지나면 다 정리돼. 내가 해줄 건 서명 하나뿐이야. 말끝마다 조급함이 묻어났고 제가 질문을 하면 답은 늘 비슷한 말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한 번 더 물었어야 했습니다. 왜 그렇게 급하냐고. 정확히 뭐가 문제냐고. 하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저 봉투를 다시 밀어놓으며 말했습니다. 생각 좀 해볼게. 그는 그 말을 듣고도 안도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마치 이미 제가 거절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래, 천천히 생각해. 근데 오래 걸리진 않았으면 좋겠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정말 별일 아닌 부탁 같았습니다. 서류 하나, 이름 하나.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계속해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그날 밤 서류에 적힌 문장들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모르는 단어 하나,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없는 문장 하나가 괜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예민한 건가? 스스로를 나무라보기도 했습니다. 30년 친구를 의심하는 게 오히려 내가 너무 계산적인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진짜 별일 아니라면 왜 이렇게 설명을 피했을까? 그 질문에 뚜렷한 답을 내리지 못한 채 저는 결국 마음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알겠다고 말하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작은 경고 하나가 조용히 꺼졌다는 걸 그땐 몰랐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은 저를 안심시켰고 그 안심이 결국 제 판단을 흐리게 했습니다. 그 선택이 앞으로 어떤 시간을 끌고 올지 그때의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친구에게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전화를 걸기 전까지도 몇 번이나 화면을 켰다 껐다를 반복했습니다. 마치 전화를 거는 순간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을 넘게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래 하자. 그 말은 생각보다 쉽게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그가 안도의 숨을 내쉬는 소리가 분명히 들렸습니다. 고맙다. 진짜 고맙다. 그 말이 그렇게 절실하게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약속은 빠르게 잡혔습니다. 마치 그 순간만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번에도 장소는 늘 가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한 사무실이었고 창문은 반쯤 닫혀 있었습니다.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공간이라 그런지 들어서는 순간부터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이미 서류가 정리되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저를 보자마자 서류를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여기만 보면 돼.
마치 중요한 부분은 이미 다 끝났다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첫 장을 넘겼습니다. 글씨는 작았고 법률 용어는 낯설었습니다. 괜히 괄호 하나, 문장 하나에 눈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 읽어보기도 했습니다. 괜찮은 거지? 제가 묻자 그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나 아니면 누가 그러겠어. 그 말이 이상하게 위로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미 정해진 길을 가고 있다는 느낌만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해둔 상태였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다시 물러서기에는 너무 많은 감정이 얽혀 있었습니다. 펜을 잡았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웬만한 일에는 손이 떨리지 않는데 그날은 유독 그랬습니다. 펜촉이 종이에 닿기까지 잠깐의 시간이 있었고 그 짧은 순간에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선택일까? 괜히 일을 키우는 건 아닐까? 그래도 30년 친구인데 결국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익숙한 이름이 그날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사인을 마치고 펜을 내려놓는 순간 가슴이 텅 비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를 내려놓은 것 같기도 했고 뭔가를 빼앗긴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 친구는 그제야 활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왜인지 모르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며칠이면 정리될 거야. 그는 그렇게 말하며 서류를 빠르게 정리해 가방에 넣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설 때 그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다. 이 은혜 잊지 않을게. 그 말이 마치 마지막 인사처럼 들렸다는 사실을 그땐 애써 외면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은 평소보다 어두워 보였습니다. 차 안에서 라디오를 켰지만 무슨 말이 나오는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서류에 적힌 문장들과 펜을 잡던 순간의 떨림만 계속 맴돌았습니다. 괜히 의심했나 보다. 스스로를 설득해 보려 했습니다. 아무 일도 아닐 거야. 며칠이면 끝난다잖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마음이 너무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집에 도착해 신발을 벗고 들어왔을 때 괜히 집안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익숙한 공간인데도 어딘가 어긋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려 했지만 입맛이 없었고 숟가락을 몇 번 들었다 내려놓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서류가 떠올랐고 눈을 뜨면 천장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시계를 보면 시간은 거의 흐르지 않은 것 같았고 다시 눈을 감아도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 침대 옆에 두었습니다. 혹시라도 그 친구에게서 연락이 올까 해서였습니다. 잘 끝났다는 연락이라도 오면 이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벨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도 오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켜보면 아무런 알림도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괜히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새벽이 되자 불안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괜히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고 창문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잠들지 못한 채 집안을 서성이는 제 모습이 스스로도 낯설었습니다. 왜 이렇게 불안하지?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수없이 던졌지만 뚜렷한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언가 잘못 흘러가고 있다는 느낌만 점점 더 또렷해질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붙였다가도 금세 깨어났고
깨면 다시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마치 그 전화 한 통이 모든 걸 정상으로 돌려줄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전화벨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미 이 일은 제가 감당해야 할 영역으로 넘어왔다는 걸 말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잠자리에 들 때마다 전화기를 가까이 두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혹시라도 올지 모를 연락을 기다리며 불안한 예감과 함께 밤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불면의 밤들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그리고 이 이름 하나가 얼마나 많은 전화들을 불러오게 될지를 말입니다. 서류에 서명한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혹시 밤 사이에라도 그 친구에게서 연락이 와 있지 않을까 해서였습니다. 하지만 화면에는 아무런 알림도 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리만큼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아직 이르지. 스스로를 다독이며 괜히 급하게 생각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저는 괜히 더 자주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별일 없어도 하루에 한 번은 안부 전화를 주고받던 사이였습니다. 특별한 얘기가 없어도 밥은 먹었냐? 날씨가 춥다. 그런 사소한 말들이 자연스럽게 오가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그 친구는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전화벨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바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이면 정리된다던 일이 한창 마무리 단계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불편함이 자꾸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왜? 그의 첫마디는 제가 알던 그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반가움도 여유도 없는 딱딱한 말투였습니다. 별일 없지?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바빠. 그 한마디로 대화는 사실상 끝났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더 꺼내기도 전에 그는 말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그리고는 제가 대답할 틈도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침묵을 바라보며 한동안 휴대전화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 짧은 통화가 왜 그렇게 낯설게 느껴졌는지 그때는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예전과는 다르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뒤로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제가 전화를 걸면 대부분 짧게 받거나 아예 받지 않는 날도 늘어났습니다. 운 좋게 연결되더라도 지금은 좀 그래. 나중에 보자.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곧 정리되면 보자. 그 말은 그의 입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문장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고지라는 말이 언제를 의미하는지는 끝내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전화 한 통에 웃음이 오가고 농담이 섞이고 서로의 근황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을 텐데 이제는 그런 여유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의무적으로 통화를 하는 사람처럼 말을 아꼈습니다. 그럴수록 제 마음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괜히 제가 괜한 짓을 한 건 아닐까, 쓸데없이 부담을 준 건 아닐까,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캐묻는 건가? 믿어줬으면 가만히 있어야 하는 건가? 이상하게도 문제의 원인을 자꾸 제 쪽에서 찾게 됐습니다.
부탁을 들어준 사람은 나인데 왜 미안한 마음은 제가 더 크게 느끼고 있는지 스스로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메시지를 하나 보내봤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지? 그 메시지는 한참 뒤에야 읽혔고 답장은 짧았습니다. 응. 단 2글자였습니다. 그 답장을 보고 괜히 휴대전화를 내려놓으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30년을 알고 지낸 사람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그 친구의 말투 하나, 문자 하나에 괜히 의미를 부여하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던 것들이 이제는 마음에 걸렸습니다. 통화 시간, 답장의 속도, 말끝의 높낮이까지도 말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한 걸까? 서류를 다시 꺼내 읽어본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이미 서명한 종이를 다시 들여다보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었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문장 하나하나를 다시 읽으며 괜히 더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읽을수록 마음은 더 불편해졌습니다. 그 친구가 왜 그렇게 설명을 피했는지, 왜 그렇게 급해 보였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 깨달음이 오히려 더 불안을 키웠습니다. 며칠 뒤 다시 한번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받지 않았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전화는 끊겼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친구는 제 전화를 먼저 받지 않는 날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때 비로소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히 바쁜 문제가 아니라는 걸, 뭔가가 우리 사이에서 의도적으로 멀어지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30년 동안 이렇게 느껴본 적은 없었습니다. 늘 가까이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리 너머로 조용히 물러나고 있다는 느낌. 그 감정은 생각보다 훨씬 아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다시 잠을 설쳤습니다. 전화기를 옆에 두고 혹시라도 울릴지 모를 전화벨을 기다리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날도 전화벨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변화가 잠깐의 어색함이 아니라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 침묵이 앞으로 더 큰 문제의 전조가 될 거라는 것도 그땐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도 특별할 것 없는 오후였습니다. 며칠째 계속되던 흐린 마음처럼 날씨도 잔뜩 찌푸려져 있었고 저는 별 생각 없이 집안일을 하다 말고 잠시 소파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번호는 처음 보는 번호였습니다. 지역 번호도 아니었고 저장된 이름도 없었습니다. 요즘 들어 모르는 번호로 오는 전화가 많다 보니 순간 망설였습니다. 받지 말까 그냥 넘길까 고민하다가 괜히 마음이 불편해져서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 차분하지만 딱딱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님 되시죠? 제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네, 그런데요. 제가 대답하자 상대는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처음 듣는 기관 이름이었고 익숙하지 않은 부서명이 뒤따랐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왜 저런 곳에서 제게 전화를 걸어온 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짐작이 가지 않았습니다. 상대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건과 관련해서 알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라는 단어는 며칠 전 제가 서명했던 그 서류에 적혀 있던 단어 중 하나였습니다. 그동안 애써 잊고 있던 단어가 갑자기 현실 속에서 튀어나온 느낌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제 목소리는 제가 들어도 어색할 정도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상대는 제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관련 서류에 님 성함이 기재되어 있어서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류 속에만 있던 제 이름이 이제는 다른 사람의 입에서 아무렇지 않게 불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이상하게도 가장 무서웠습니다. 제가 직접 진행한 건 아니고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하려 애썼습니다. 친구 부탁으로 이름만 잠깐 빌려준 겁니다. 그 말을 하고 나서야 제가 얼마나 안일했는지 조금 실감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는 잠시 침묵하더니 다시 물었습니다. 그 친구분 성함이 혹시? 그 이름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이제는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상대는 제가 말한 이름을 메모하는 듯 했고 그 다음 질문은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당시 어떤 설명을 들으셨나요? 서류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고 서명하신 건가요? 질문 하나하나가 제 가슴을 눌렀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며칠이면 끝난다는 말만 들었다는 것, 피해는 없을 거라고 믿었다는 것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에 쥔 휴대전화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제야 서류의 의미가 조금씩 아주 조금씩 제 머릿속에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급했구나. 그래서 설명을 피했구나. 그래서 연락을 줄였구나. 그동안 이해되지 않던 행동들이 하나둘씩 맞물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퍼즐이 완성될수록 제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차라리 몰랐을 때가 더 편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모르는 번호로 오는 전화가 두렵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벨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혹시 또 다른 전화는 아닐지, 혹시 더 큰 문제가 터진 건 아닐지 괜히 손이 떨렸습니다. 며칠 뒤 또 다른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직접적인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서류의 진행 상황, 책임 소재, 확인해야 할 사항들. 그 질문들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이 되어버린 문제들이었습니다. 그 사이 그 친구에게도 여러 번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더 이상 안부를 묻기 위한 전화가 아니었습니다. 확인해야 할 말이 있었고 물어야 할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외면당할 거라고는 정말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부탁을 들어준 사람은 나였고 문제의 한가운데에 서게 된 사람도 나인데 정작 그 사람은 조용히 뒤로 물러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전화기를 끄지 않고 소리를 크게 해둔 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피하고 싶어도 이제는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전화든 받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짐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 일은 친구의 부탁이 아니라 내 문제가 되었다는 걸.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전화가 오지 않기를 바라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언제든 울릴 수 있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됐습니다. 그 뜻밖의 전화 한 통은
저를 현실로 끌어냈고 돌이킬 수 없는 지점으로 한 발 더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화는 앞으로 이어질 더 큰 침묵과 대면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서 잠자리에 들 수가 없었습니다. 낮에 받았던 그 전화, 그 기관의 이름, 그리고 제 이름을 또렷하게 부르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과 이미 늦은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뒤섞여 숨이 막혔습니다. 첫 번째 전화. 신호는 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두 번째 신호음도 가기 전에 받았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끝내 받지 않았습니다. 바쁜가 보네. 스스로를 달래며 두 번째 전화를 걸었습니다. 역시 신호만 가고 받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전화를 거는 건지 아니면 확인을 하는 건지조차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받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답처럼 느껴졌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까 기관에서 전화가 왔다. 무슨 일인지 이야기 좀 하자. 보낸 뒤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화장실을 가도 물을 마셔도 화면을 켜두고 혹시 읽음 표시가 뜨지 않을까 계속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가도록 아무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30년의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젊었을 때 함께 공사판을 다니던 시절, 아이들 학비 때문에 밤늦게까지 술 한 잔으로 서로를 위로하던 밤들,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말없이 제 옆에 앉아주던 그의 모습까지. 그런 사람이 설마. 그 생각 하나로 버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이미 다른 질문이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럼 왜 전화를 안 받지?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더 오래 신호가 갔습니다. 받을 것처럼 받을 것처럼. 하지만 결국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점심 무렵 다시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단호하게 썼습니다. 이건 장난칠 일이 아니다. 당장 연락 줘라. 그때까지도 저는 그를 믿고 싶었습니다. 혹시 정말로 일이 복잡해서 정신이 없는 건 아닐까? 혹시 제 걱정이 과한 건 아닐까? 스스로에게 계속 그런 말을 되뇌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날 저녁이 되어서도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없던 일이었습니다. 제가 문자를 보내면 늦어도 그날 안에는 꼭 답이 왔던 사람. 출장을 가도 병원에 있어도 술자리에 있어도 한 줄은 보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처음으로 피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이 서늘해졌습니다. 그 부탁을 떠올렸습니다. 서류에 이름만 빌려달라던 말, 며칠이면 끝난다던 그 확신에 찬 표정, 그리고 유난히 낮았던 그날의 목소리. 하루가 더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문자를 보내도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 사이 처음 전화했던 기관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질문이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건에 대해 정말 아무것도 모르신 건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서명했던 그 서류는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걸 계산해 두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거절하기 어렵다는 것도 30년이라는 시간이 제 판단을 흐리게 할 거라는 것도.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분노보다 먼저 밀려온 건 허탈감이었습니다. 속았다는 생각보다 왜 나였을까라는 질문이 더 아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화가 나서가 아니라 정말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전화가 연결되든 안 되든 이제는 진실을 마주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신호만 울리고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 부탁은 우연도 실수도 아니었습니다. 부탁이라는 말로 포장된 이미 저를 선택해 놓은 결정이었다는 걸,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를 이제 제가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도요. 그날 이후 제 휴대폰은 더 이상 친구를 기다리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현실과 마주해야 하는 증거가 되었고, 제가 그동안 믿어왔던 관계를 하나씩 부정해야 하는 기록이 되었습니다. 30년 친구에게 걸었던 마지막 전화는 결국 받지 않는 전화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사람이 사라질 때는 연락이 끊기는 순간부터라는 걸. 그 이후로 며칠 동안 저는 일부러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매달리듯 연락하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제 스스로 상황을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의 말이 아니라 기록과 사실로 확인하지 않으면 이 혼란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집 서랍을 하나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서명했던 서류의 사본, 친구와 나눴던 문자 메시지들, 통화 기록까지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그동안은 설마라는 마음으로 흘려보냈던 작은 단서들이 이상하리만큼 또렷하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서류를 다시 읽어보며 처음으로 끝까지, 정말 끝까지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때는 보이지 않던 문장들이 있었습니다. 작은 글씨로 적힌 조건들, 애매하게 표현된 책임 조항들. 왜 그날 그렇게 서둘러 서명을 요구했는지, 왜 질문을 하면 얼버무렸는지. 이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또 다른 기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조심스러운 말투였지만 질문은 더욱 분명했습니다. 혹시 씨 말고도 비슷한 상황을 겪은 분을 알고 계신가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나만은 아니었구나. 그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통화를 마친 뒤 저는 오래된 연락처를 하나 떠올렸습니다. 몇 년 전 친구를 통해 한두 번 인사만 나눴던 사람. 그때는 스쳐 지나간 인연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 그 역시 같은 시기에 비슷한 부탁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이름을 밝히자 상대방은 잠시 침묵하더니 낮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 하나로 저는 이미 절반의 진실을 알아버렸습니다. 혹시 그 사람 이야기 때문에 전화하신 겁니까?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고 그는 마치 오래 참아왔다는 듯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서류에 이름을 빌려줬다는 이야기, 며칠이면 끝난다고 했다는 말, 그리고 그 이후 연락이 끊겼다는 상황까지. 놀랍게도 제 이야기와 거의 다르지 않았습니다. 시기만 조금 달랐을 뿐 과정과 말투, 심지어 사용한 표현까지 비슷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줄 알았지만 의외로 먼저 찾아온 건 허탈함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알고 지낸 사람을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하나둘씩 더 많은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우연처럼 연결된 사람들, 비슷한 시기에 같은 이름을 들었던 기록들. 모두가 오래 알고 지낸 사이였고 모두가 믿을 수밖에 없는 관계였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는 아무에게나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거절하기 어려운 사람들, 정이라는 이름으로 의심을 접어두게 되는 사람들만을 정확하게 골라왔다는 걸.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분노는 오히려 사라졌습니다. 대신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사람을 오래 안다는 게, 같은 시간을 나눴다는 게 결코 그 사람을 안다는 뜻은 아니라는 사실이 이렇게 아프게 다가올 줄은 몰랐습니다. 밤이 되자 다시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여전히 친구에게서 온 연락은 없었습니다. 이제는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야말로 가장 솔직한 답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는 메모장에 이런 문장을 적어두었습니다. 믿음은 죄가 아니지만 믿음을 이용하는 사람은 반드시 존재한다. 그리고 또 하나를 적었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이 사실은 저를 더 무너지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황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감정이 아니라 현실로 판단해야 할 시간이 왔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침묵 속에서 드러난 진실은 제가 평생 믿어왔던 관계를 완전히 무너뜨렸지만 동시에 더 이상 눈을 감고 살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이 이야기는 더 이상 과거의 친구에 대한 회상이 아니라 제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며칠 뒤 다시 한번 전화를 걸었을 때였습니다. 익숙하던 신호음 대신 차가운 안내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현재 사용하실 수 없는 번호입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 번 더 걸었습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는 제 전화를 피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연락할 수 없도록 스스로 선을 그어버렸다는 사실을요. 그 번호는 30년 동안 변하지 않았던 번호였습니다. 서로의 전화번호를 외우고 있을 정도였고 연락처를 지운 적도 바꾼 적도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번호가 한순간에 없는 번호가 되어버리자 마치 사람 자체가 사라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를 본 적은 없는지, 연락이 닿는지.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하나같이 비슷했습니다. 요즘은 잘 모르겠네. 그 사람 이야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괜히 더 엮이지 마라. 그 말들이 유난히 가시처럼 꽂혔습니다.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속에는 분명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내 몫이다라는 무언의 거리감. 그 거리감이 사람 하나를 더 외롭게 만든다는 걸 그때 처음 실감했습니다. 어느 날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과 마주 앉아 조심스럽게 그의 이름을 꺼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잠시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자네만 그런 게 아니야. 그 한마디에 이제는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씁쓸하게 고개를 끄덕였을 뿐입니다. 그는 더 이상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언급하면 곤란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그렇게 정리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모든 결과를 떠안은 건 연락이 끊긴 제가 아니라 여전히 그를 기다리던 저였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습관처럼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알림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30년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저녁에 TV를 보다가도 문득 전화벨이 울리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아 괜히 휴대폰을 확인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화면은 늘 조용했습니다. 전화벨이 울리지 않는 집이 이렇게 크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습니다. 젊을 때는 조용함이 편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나이가 되니 그 침묵이 사람을 갉아먹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설명도 변명도 사과도 없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이 화보다 더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어느 순간 저는 스스로에게 묻게 됐습니다. 정말 그를 친구라고 불러도 되는 걸까? 돌이켜보면 중요한 순간마다 늘 제가 양보했고, 제가 이해했고, 제가 먼저 연락했습니다. 그동안 의리라고 믿었던 것들이 어쩌면 일방적인 선택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늦게서야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자 조금씩 마음이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체념에 가까운 감정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의 연락을 기다리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다른 감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는 생각. 사람 하나가 사라졌다고 해서 모든 일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락은 완전히 끊겼지만 문제는 아직 제 앞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감정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조용히 덮고 넘어갈 것인지 아니면 늦었더라도 제 이름을 되찾을 것인지. 그날 밤 저는 오래 고민하다가 서류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 일을 끝까지 마주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친구를 되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완전히 끊긴 연락은 저를 더 약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이상 기대지 않게 만들었고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이 이야기는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렀습니다. 그날 이후 몇 달이 지났고 겉으로 보기에 상황은 어느 정도 정리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기관과의 연락도 정리 단계에 들어갔고 더 이상 갑작스러운 전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일도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남은 흔적은 시간이 해결해주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예전과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는 것 같았지만 어딘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제 태도부터가 달라졌습니다. 누군가 말을 꺼내기 전에 저는 먼저 한 발 물러서서 듣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그래, 내 말이 맞다라며 상대의 이야기를 먼저 믿어주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 말 뒤에 숨은 이유를 먼저 떠올리게 됐습니다. 그 변화가 스스로도 낯설었습니다. 가끔은 그런 제 모습이 너무 차가워진 건 아닐까 싶어 스스로를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그건 차가워진 게 아니라 조심스러워진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래 알고 지낸 지인이 부탁이 있다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유도 묻지 않고 먼저 뭔데? 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게 왜 나여야 하는데?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상대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고 저 역시 제 입에서 나온 말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은 제가 이제야 제 자신을 지키기 시작했다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더 잘 알게 된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겪으며 저는 정반대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사람을 더 쉽게 믿게 되는 일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넘어가던 순간들을 하나씩 다시 돌아보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문득 그 친구와 처음 알게 됐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젊었고 가진 건 없었지만 말 한마디 행동 하나의 의미를 따지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의 우리는 의심하지 않는 게 미덕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평생 갈 거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은 변하고 관계는 균형을 잃고 그 틈을 이용하는 사람도 생깁니다. 그걸 인정하는 데까지 저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느 날 밤 혼자 앉아 서류 정리를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그날로 돌아간다면 나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잠시 생각해봤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믿었던 제 시간과 감정까지 부정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과거의 선택이 아니라 그 선택 이후를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거였습니다. 남은 사람의 몫은 후회에 머무는 게 아니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주변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말없이 곁에 있어준 사람들, 괜히 깊이 묻지 않고도 제 상황을 이해해준 사람들, 그 사람들 덕분에 저는 완전히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짜 관계는 큰 말이나 오래된 시간이 아니라 어려운 순간에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로 결정된다는 걸요. 전화벨이 울리지 않던 그 집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이제 그 침묵이 예전처럼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혼자라는 사실보다 스스로를 속이지 않게 됐다는 점이 더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가끔은 여전히 그 친구의 이름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는 않습니다. 미움보다는 씁쓸한 정리 같은 감정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 역시 제 인생의 한 부분이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무언가를 더 많이 얻는 일이 아니라 무언가를 내려놓는 법을 배우는 일이라는 말을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사람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 관계에 대한 환상, 그리고 설마라는 생각까지 이제 남은 건 제 몫의 시간입니다. 누군가의 부탁이 아니라 누군가의 기대가 아니라 제 선택으로 채워갈 시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할 순간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다는 것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가끔은 전화기를 봅니다. 아무 알림도 없다는 걸 알면서도 무의식처럼 화면을 켜게 됩니다. 혹시나 정말 혹시나 그 이름이 떠 있을까 해서입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림 속에 머물지 않습니다. 전화벨이 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됐기 때문입니다. 30년의 우정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설명도 없이, 마지막 인사도 없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시간을 전부 거짓이었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함께 웃었던 날들, 서로의 집을 드나들며 밥을 먹던 저녁들, 아무 말 없이 술잔을 기울이던 밤들까지 그 모든 순간이 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시간 위에 쌓아 올린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졌을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묻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오래 알았던 사이인데 후회는 안 하세요? 솔직히 말하면 후회가 없다고 하면 거짓말일 겁니다. 조금만 더 물어볼 걸, 조금만 더 의심해 볼 걸, 그날 서명을 미뤘다면 어땠을까? 수없이 떠올려 봤습니다. 하지만 더 오래 생각해 본 끝에 이제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때의 저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다고. 그를 믿은 게 잘못이라기보다는 사람을 믿는 방식밖에 몰랐던 제 인생의 한 시기였다고 이제는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 일을 겪고 나서 제 삶은 아주 조금 달라졌습니다. 극적인 변화는 없었습니다. 여전히 같은 집에서 살고 같은 시간에 밥을 먹고 같은 길을 산책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달라졌습니다. 누군가의 부탁 앞에서 예전처럼 바로 고개를 끄덕이지 않습니다. 생각해보고 이야기하자. 그 말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말 하나, 누군가와의 관계를 멀어지게 할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제는 그 거리마저 제 삶을 지키는 울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꺼내는 이유는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어서도 과거를 들춰내고 싶어서도 아닙니다. 그저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께 한 번쯤은 멈춰서 생각해 보시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래 알았으니까 괜찮다. 설마 나한테까지 그럴까? 그 말들이 얼마나 많은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지 저는 몸으로 겪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약해지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책임을 안고 살아갑니다. 내 이름, 내 선택, 내 삶에 대한 책임 말입니다. 그래서 부탁 하나 앞에서도 이건 내 몫인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인가? 그 질문을 꼭 해보셨으면 합니다. 전화벨이 울리지 않는 집은 여전히 조용합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이 이제는 외로움으로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혼자라는 사실보다 제 자신을 지키고 있다는 감각이 조금 더 크게 다가옵니다. 사람은 떠날 수 있지만 삶은 남습니다. 그리고 남은 삶은 계속 이어집니다. 30년의 우정은 끝났지만 그 시간이 제 인생을 망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앞으로의 시간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전화기를 봅니다. 하지만 더는 기다림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저 오늘을 확인하는 마음으로 화면을 켭니다. 전화벨이 울리지 않아도 삶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이제는 담담하게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작은 경고가 되기를, 또 누군가에게는 혼자가 아니라는 위로가 되기를 조용히 바랄 뿐입니다.